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연말 결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기업 재무관리를 통해 정책자금 쉽게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에는 브로커가 있고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브로커는 자금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3에서 5%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금이 집행되면 수수료 받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컨설턴트는 자금이 나온 다음부터 더 바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나온 이후부터는 금리를 유지하거나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은행 금리가 무척 높을 때는 15% 이런 금리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준금리 또는 기준금리보다 밑으로 쓸 수 있게 하려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법인 대표님들을 만나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쭙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우린 세무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조목조목 짚어보면 세무사가 하는 건 많이 없습니다. 대표님 3월 달에 결산할 때 결산을 4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3월 결산 때 몇 가지 하셨죠? 라고 하면 여쭈면 대표님은 결산이 하나 말고 또 있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결산은 4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을 고객으로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서 법인세를 얼마 납부할 건지를 가늠하는 세무적인 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재무적인 결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세 번째는 여신기관에서 우리를 봤을 때 대출이 가능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책자금 파트에서 국가가 주는 자금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가, 기준이 전부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큰 틀에서는 세무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라는 걸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세무조정계산서는 국세청만 봅니다. 실제로 외부 이해관계자,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은행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안 보고 재무제표 증명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지만 조금은 다르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위 은행에서는 마사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출을 받으러 가면 대표님께 재무제표 마사지 좀 받고 오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화성 소재 제조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 신용등급이 싱글비여서 융자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버럭 화를 내십니다. 대표님이 우리 회사는 IBK가 주거래은행이라서 가서 문의해보니까가 트리플B라고 하던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은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도 ABCD로 나오지만 각 은행에서 여신평가를 하는 것도 ABCD로 나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늘 세무 한쪽에만 포인트를 두고 법인 결산을 하는 있습니다. 컨설팅 현장에서는 세무만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자금 받아주는 데만 신경 쓰지 신용등급을 고려 안 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을 고려했는데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자금 기관에서 안 된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올해 3월 정도 되면은 1월 달에 우리가 사업계획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가 자금을 어느 쪽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방향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자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민간자금, 정부자금, 중개자금까지 합쳐서 우리는 정책자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민간자금입니다. 민간자금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은행자금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지만 기보, 신보, 신용보증재단, 기타 전문기관, 이게 전부 다 민간자금입니다. 민간자금이란 뭘까요? 예적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부자금입니다. 정부자금은 정책자금하고는 다릅니다. 정부자금은 우리나라에 기관이 2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융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진공이라고 하는 새로 생긴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렇게 해서 2군데만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과 직접 대출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자금의 경우에는 금리가 예적금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대표님들 만나서 대표님 가끔 말씀하시다가 핸드폰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거래은행에서 메시지 왔는데
예적금 금리가 0.5% 올랐대요. 그래서 이 은행에 그럼 제가 인제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쪽에 지금 우리 대출하고 있는 거 빨리 빼야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일까요? 예적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새 보통 금리가 5%, 6% 민간자금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신보호 기보를 쓰면 보증료가 0.7에서 2%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 쓰고 있어도 7% 쓰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가면은 기준금리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왔다 갔다 합니다. 중진공은 2차 보전을 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 3%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개자금입니다. 한국은행 시원, C2 자금, 산업은행 올랜딩 대출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술개발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랜딩 그러면 실제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자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한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대표님들과 컨설팅 상담하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표님들은 나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정책자금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라고 말이 좀 바뀌십니다. 기업이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회사 체력입니다. 회사 체력의 요건에 3년 내 등록 특허 및 연구소, 기술 관련 혁신 인증 등이 들어갑니다. 그럼 세무 컨설팅은 언제 필요할까요? 세무와 재무는 밸런스 즉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세무, 절세에 신경 쓰면 재무가 무너지고 재무에 신경 쓰면 절세가 안 돼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무는 재무와 반대입니다. 세무 절세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기업 재무를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주주 이익 환원을 위해서 미처분잉여금을 처분해서 실제로 재무 비율이 무너져서 여신기관과의 관계에서 홍역을 치르는 회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 컨설팅을 진행할 때 기업 재무진단 리포트는 활용합니다. 리포트가 어떻게 활용이 많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많이 되냐면요. 기업체가 가지급금 상환이나 절세를 위해서 미처분잉여금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익 소각을 하려고 하고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해서 가지급금을 6억까지 없애려고 합니다. 라고 대표님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진단 리포트를 시뮬레이션에서 부채 비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분석해보면 재무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진단 리포트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기를 대표님, 올해는 잉여금 6억 빼시면 큰일 납니다. 잉여금 빼는 거는 1억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은 1억 이상 잉여금 빼시면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차입금 의존도가 전부 무너져서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이 세 개 재무 비율이 반등급 정도 됩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원금 상환 압박 및 이자율 상승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에 그런 사례가 경기도 화성 소재 업체에서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방문해 보니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얼마 전에 방문해서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재무 비율 및 여신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이 세무에 치중해서 컨설팅하는 업체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를 만났습니다. 장단기 대출이 100억이 있는데 최근에 이익 소각으로 10억 원의 잉여금을 뺐다는 겁니다. 대출이 10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 상환 요청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일 제쳐놓고 뛰어내려가서 원상복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절세 컨설팅은 언제 진행하냐면요. 재무 관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무 절세 컨설팅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기존의 대부분의 90%의 컨설팅이 세무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님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 절대 세무 얘기를 먼저 안 하고 재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재무와 세무의 밸런스 컨설팅을 말씀드립니다. 대표님들은 저희를 처음 만나니까 또 똑같은 얘기하러 왔냐고 선입견을 갖고 대하십니다. 요즘은 대표님들을 만나 뵈러 가면 오디션을 보는 기분입니다. 수많은 컨설턴트들 속에서 간택되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님들께 회사의 체력을 기르시자. 비유를 들자면 사람들은 체력을 기르려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땀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체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땀 흘리는 것만 대비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조금만 운동해도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체력이 강한 사람들은 조금 운동해서는 땀도 안 납니다. 여기서 땀을 흘리는 게 세무 컨설팅을 비유합니다. 회사가 체력을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땀을 흘리는 걸 막아야 됩니다. 탈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땀 흘리는 거, 탈진하는 건 세금이고 제가 우선시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재무는 기초 체력입니다. 그럼 컨설팅의 순서가 뭐겠습니까? 재무가 먼저 돼야 합니다. 특히 요즘 대표님들은 현장에서 만나보면 곡소리 납니다. 경기가 너무 나쁘다고 합니다. 직원도 퇴사하고 매출도 없어서 과거에 벌어놓은 걸로 유지한다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실은 세무보다는 재무에 치중한 컨설팅, 즉 회사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컨설팅을 해야 되고, 저희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율이 매출 점유율로 봤을 때 대기업이 48%, 중소기업이 5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48%의 세금을 내고 중소기업이 52%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대1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세무 컨설팅이 시작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잘못 걷어들이는 세금들이 있습니까? 그럼 돌려주면 되지 않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뭘 돌려준다, 나라에서 뭐 준다고 공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가짜로 서류 만들어서 타냅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경찰서 가보시면 정부 지원금 가짜로 받아가지고 조사받고 처벌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준다고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다가 가짜로 이름 올려서 돈 빼내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걷어들인 세금 지나치게 많이 거저들인 세금을 그냥 아무렇게나 돌려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중소기업청입니다. 중기청 만들어서 이 잘못 거친 세금을 다시 중소기업에게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다시 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기를, 중소기업이 세무 리스크가 있구나. 절세에 대한 정보가 없고 절세 전략이 부실하고 실행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합법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경험을 만들어주면 회사가 더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소기업 평균 생존율을 낮습니다. 100개의 중소기업이 만들어지면 10년 후에 12개 정도 살아남습니다. 흑자를 내는 기업은 3개에서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세무뿐만 아니라 재무도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재무 영역도 세무 영역과 똑같이 기업은 정보도 없고 전략도 없고 실행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무와 재무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지나치게 세무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기장세무사에게 의존합니다. 도움받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대표님들을 만나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장세무사님께 1,000만 원, 2,000만 원씩 아무 이유 없이 들고 가셔서 컨설팅 해달라고 하면 잘해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대표님들이 없습니다. 기장료 2,030만 원, 조정료 몇백만 원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높은 금리를 쓰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대표님 잘못이고 두 번째는 기장세무사님들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기장세무사님들이 내년 3월에 결산해서 법인세 신고합니다. 그때에야 대표님 회사의 작년 성적표를 받아보는 겁니다.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회기 중에 두세 차례 가결산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알고 계시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내년 3월까지 재무제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재무상태표는 언제까지 바꿔줘야 될까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바꿔져 있어야 됩니다. 기장세무사가 바빠서 힘들더라도 가결산을 중간에 두세 번 해서 재무제표 관리를 회기 중에 해야 됩니다. 현금 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늘리든가 가수금을 증자하는가 무형자산을 재평가하든지 가지급금을 없애야 되거나 재고 자산을 조정해야 되거나 매출 채권을 조정해야 되는 일은 미리 얘기를 기장세무사가 대표님들께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주죠. 그리고 나서 내년 3월 달에 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나니 그때서야 대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번에 결산할 때는 우리가 대출을 좀 잘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장 세무사에게 부탁합니다. 이 얘기는 분식 회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잘못됐습니다. 정부 자금을 잘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민간 자금도 받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러려고 하면 기장 세무사님들은 민간 자금, 정책 자금, 중개 자금 3개 모두 모르는데 어느 하나도 맞추기가 힘든 겁니다. 어딘가에 맞춰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자금에 대해서는 모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장 세무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표님이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고객사들이 기장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다른 데로 기장 옮기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결산도 대표님이 기장 세무사에게 부탁하기 전에는 안 해주는 상황에서 저희는 한국신용평가 크레탐 나이스 DNB의 신용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업진단 리포트를 가지고 저희는 가결산을 1년에 3번을 하게 하고 3번을 진단 리포트를 만들어서 분석해서 어떤 재무 비율을 미리 조정할지 말씀드리고 증자가 필요한 예상 금액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알려주는까 대표님들이 반응이 좋으십니다. 세무 컨설팅은 약간 이슈 컨설팅에 가깝다면 저희가 하는 재무 컨설팅은 관리 컨설팅입니다. 기업 재무관리 컨설팅입니다. 정기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체크하고 알려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무와 재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틀 세금과 자금이 있는데 두 개 다 똑바로 서야 됩니다. 두 개가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컨설팅 업계는 지금 지나치게 한쪽으로 세무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몇 년 전에는 뭘 썼었냐면 세무 컨설팅을 하면서 또 특허, 인증 등을 통해서 커버링하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최근에 김포에 있는 대표님이 전화 문의를 주셨습니다. 회사에 특허가 있는데 신용등급은 안 좋다. 그래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건물로 치면요, 신용등급은 1층입니다. 그리고 2층이 특허입니다. 그리고 3층이 인증입니다. 이걸 왜 층으로 말씀드렸냐면요. 제조업 기준으로 매출액의 30%가 신용대출 한도입니다. 시설담보대출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뉴스에서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계열사들 중에 매출의 60% 이상 대출을 받은 회사들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는 매출의 30%밖에 못 받았는데 저들 회사는 왜 60%나 받았지? 그것부터 불법 아닌가? 라고 했었는데요. 불법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융자의 범위는 매출액의 150%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액의 30%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매출 대비 융자 한도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기준으로 신용대출 한도는 매출액 곱하기 30%입니다. 두 번째가 신규 특허가 있으면 기술자금 사업화 한도가 추가로 생겨서 매출액 곱하기 30%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계열사들이 60%까지 받았다. 그러면 신용 한도 꽉, 특허 한도 꽉 다 받은 겁니다. 세 번째가 혁신자금입니다. 혁신자금은 매출액의 40%가 나옵니다. 대표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명함에다가 새겨서 갖고 다니시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등등이 갖춰져 있는 기업이 혁신기업 인증을 받으면 40% 한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0% 정도까지 받을 수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정책 자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50% 갑입니다. 50%는 뭐냐 하면 산업분류코드 9차 개정 때 첨단 산업이 지정됐습니다. 업종이 첨단 산업군에 들어가 있으면 50%가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컨설팅했던 업체 사례입니다. 김포에 있는 볼트 너트 나사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볼트 너트 나사를 만드는 회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부채 비율이 융자 제한 비율에 걸리면 자금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채 비율이 360%인 겁니다. 볼트 나사 제조업이 융자 제한 비율이 340%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부채 비율 20%가 넘어서서 융자가 안 되는 겁니다. 융자 제한 비율을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대표님하고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대표님, 근데 이 나사볼트가 어떤 제품에 들어가나요? 라고 물었더니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나사라는 겁니다. 삼성 갤럭시 휴대폰에 들어가는 나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는 나사를 만들면 나사볼트 제조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업종이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첨단 산업에 해당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은 융자 제한 비율이 440%입니다. 그 회사 부채 비율이 360%인데 업종 융자 제한 비율이 440%니까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요즘은 정책자금 컨설팅 또는 기업의 재무 관련 기초 체력을 개선하는 컨설팅을 진행하려면 상담하는 회사의 산업 분류 코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는 코드가 대부분 세무사님한테 들으셔서 업종 분류 코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코드가 두 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업종 분류 코드, 국세청에 들어가는 코드이고 다른 하나는 크레탑 또는 나이스 DMB에 나오는 산업 분류 코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업종 분류 코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작 기업의 코드는 산업 분류 코드입니다. 업종 분류 코드는 과세냐, 비과세냐를 보는 코드입니다. 세금 매기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재무 분야에서 보는 산업 분류 코드는 국가가 기업에 지원을 내주려고 만들어준 분류 코드입니다. 그래서 산업 분류 코드를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기업 현장에 가보면 잘 모르셔서 산업 분류 코드가 각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들어간 서류에 있는 산업 분류 코드와 기보 신보에 들어간 코드와 공장 등록증에 있는 코드가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그 회사에 가장 유리한 걸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산업 분류 코드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